화학연구원에서 그 사람 없이 24시간 실험 가능한 AI 기반 자율화 실험실을 구축한다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토노머스 AI랑 뭐 로봇하고 연동된 어떤 형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 중인가요? 구축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26년 말 7년에 완공한 거를 완료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말 27년이면은 거의 기술 개발 검증 끝났다는 얘긴데 네네. 도입을 하나요? 아니면 연구 여기서 시스템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팔이나 그런 하드웨어는 도입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화학이라는 게요. 실험 분위기 자체가 독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실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인으로 하는 거를 저희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 이번에 방문했을 때 장강 과학단지 가서 그 ABB가 이제 그 업체가 이제 그 장강 과학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화학 실험을 다 로봇이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좀 고민이 저는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구축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AI 기반 분자 특성 예측 기술 개발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 분자 구조식은 AI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읽을 수 없습니다. 분자 네. 구조식은. 그러니까 사실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뭐 스마일즈 형태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분자 구조를, 그러니까 분자 특성 예측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셋이 AI가 읽을 수 있는 화학 관련된 데이터셋이 화학연구원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합물 은행을 한 20년 운영을 해갖고,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양적인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양질의 데이터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저 또 애트리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우리 연구기관들이 결국에 뭐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각 뭐 화학 분야, 뭐 소재 분야, 바이오 분야, 그리고 각 뭐 분야별로 이런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AI가 좋아하는 AI가 잘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잘 모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한 숙제 같고, 또 관련된 그 도메인 그 지식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많이 참여를 해야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각 특화 도메인별로의 AX 특화 모델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각 분야 연구기관별로 연구하는데 AI 코사이언티스트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다들 사실 데이터가 다 부족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노하우와 데이터들을 AI로 증강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뭔가 AI 뭐 데이터 생성 이런 시스템 툴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세트를 전문가가 이런 검수 받은 정도 수준으로 이런 뭐 튜닝되고, 또 그것들이 뭐 증강이 되고 그것들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추리해서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이 AI 전환에 대한 가속화를 굉장히 빠르게 당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그 AI 코사이언티스트 올해 착수하는데 병행으로 데이터에 대한 걸 그래서 또 따로 너무 계획을 하고 파운데이션 있습니다. 모델만 예, 집중하지 마시고 각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 참여도 필요할 거고, 각 전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쪽에서 좀 더 강화하고, 추리는 그 데이터를 좀 더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사실 저는 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애초에만 얘기하고 있는데 추리 말고도 좀 이게 키스티에서도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사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죄송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겠고, 지금 저희들이 출연 기관이 아마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번에 중국에 과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베이도 방문하고 왔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데이터셋도 거기가 D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스 유니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굉장히 흩어진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로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학습시키는데 짧게 하는 그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품화되어 있고요. 하베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 제네시스 미션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과학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기관들마다 데이터를 얻는 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데이터 확보하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확보를 하는데 한국에는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 저희들이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인프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다행히 GPU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퍼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다 손 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만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가고 있고 AI 연구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AI 연구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자가 같이 지금 협업하면서 출발해야 어떤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다른 국가들 보면은 협업하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노버가 그 기업 설명회를 가봤더니 전국에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업을 통한 체계를 각 회사가 아닌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가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간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우리 출연이 다 모여가지고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걱정하시고 1, 2, 3 차원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걱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ST에서 TF를 꾸리셔서 아무래도 그 이야기도 하고 네,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빠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미주리 대학의 차세대 연구로 수출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셨고 우리가 차세대 SMR 지금 세 개 타입으로 소듐, 고온가스로 용융염 개발하고 있는데 2030년에 그 개발 사업이 2030년에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용화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스마트 덱입니다. 그거는 이미 네. 인허가를 2번 받았고 제작성도 검증돼 있어 지금 현재 인도, 유럽 뭐 이런 시장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스마트를 뭐 단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양산되면서 떨어질 걸 염두에 두면 데이터 센터용 뭐 등등으로 조기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백을 네, 그래서 SMR에 대한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 좀 잘 알리는 작업들도 하면서 가급적 이걸 좀 그 상용화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허가 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민간 합작이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투자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기업에서도 꾸준히 투자할 거고 또 이제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그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을 시켰거든요. 그것처럼 국가적 의지가 있다면 인허가 기간도 좀 단축시켜서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부처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예. 예,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그 민간 기업 주도의 이런 핵융합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한국에는 우리 핵융합 관련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그 사업을 하는? 아마 그동안 그 핵융합 과거 배경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한동안 이제 첫째는 그 정부 투자가 상당히 그동안 적었고 오히려 민간 중심으로 그동안 끌고 왔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투자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빅테크가 미국에 많이 집중돼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 핵융합 하면서는 주로 서플라이 체인 역할로서 이 설계된 데에 대한 제작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데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끌고 가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그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우주 산업에서 보면은 우주청 그 항우연 그리고 그 민간 기업이 그냥 서로 협력하고 기술 이전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지금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핵융합 쪽에서도 민간 기업하고 어떤 협력도 강화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이 관련 그 핵융합 관련된 기술들 개발하는 어떤 회사들도 창업도 활성화되고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우리 핵융합도 잘 좀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 절실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몇 가지 방법에서는 첫째는 이제 핵융합 스타트업이 지금 총 이제 그 ENF 외에 딥테크에 예산 2개 있고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민간 중심으로 해서 핵융합 혁신 연합을 작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그 조망은
대기업들 삼성물산, 현대 이런 데서 지금 핵융합 쪽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기 국내 업체도 또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핵융합에서 가장 큰 가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여전히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K스타가 그동안 실험했던 18년 데이터를 과연 AI 학습하는데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여기에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요. 해외에서는 해외 빅테크들의 관심이 저희한테 보이고 있는데 기왕이면 국내 AI 업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그 핵융합 관련해서 이제 동향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핵융합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나 동료 연구자들이 언제나 30년 뒤의 기술이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동향 보면 커먼웰스 퓨전부터 시작해서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까지 민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는지 혹시 그 돌파구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국민들에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융합 언제 되냐면 2, 30년 뒤라고 말했던 거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데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하고 AI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사회가 이제 기다려주지 않는 환경 변화가 컸고요. 그게 하나의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면에서는 그동안 핵융합이 거대한 돈을 예산 투자하다. 우리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출연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연구원이 저희 산하기관이었나 이런 평소에 좀 잘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업무 보고 통해서 저도 좀 명확하게 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지 또 뭐 각 분야별로 뭐 그 유관 부처들하고 또 협력하면서 또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가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뻔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K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도 좀 하셨는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히 바이오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첨예하게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FDA 중심으로 이런 추론 모델을 가지고 이런 바이오 쪽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컴페티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AI 바이오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잘 대비하고 경쟁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이제 제가 아까도 뭐 데이터 이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가 측면에서 이 K-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 프로젝트이 우리 K-제네시스 미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칫하면 저는 뭐 단백질 구조 예측으로 그 AI 기업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고,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분야는 완전 좀 기술의 완전 혁신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를 좀 늦추고 연구 개발이 늦어진다면 크게 실기할 수 있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시장 자체도 워낙 큰데 그 시장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철도연구원에서 이 피지컬 AI 기반 인프라 유지 보수 자동 시스템, 사람 대신 로봇과 AI가 철도 시설 상시 점검하고 유지 보수도 로봇이 직접 작업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 국내 기술로 적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해외 기술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셨습니까? 일부 피지컬 로봇 자체는 아마 해외 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써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아까 그 부총님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AI를 전환하려면 그 도메인의 날리지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레일 관련돼서는 연구도 계속 해왔고 관련 데이터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8월달에 이제 표면 점검 로봇을 먼저 시연을 보이겠다고 보고 자료 작성했습니다. 이 로봇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단계 수준으로 이제 올해 정도에 좀 시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좀 그 보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그럼 가능해질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서울하고 세종 KTX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좀 실외 지역에 그 장애물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그 선로에 그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피지컬 AI 기반 철도 인프라 유지 보수 자동화 시스템으로 탐지하고 또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지금도 사실 실시간으로까지 파악은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열차가 다니기 전에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선로 주변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보선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차가 다니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선에 하는 역할을 이제 피지컬 AI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철도 초기 검사 때. 초기 검사 때 매일 또 하니까 그리고 철도는 보면 주변 그 철도 그 안전지구가 있어서 이격거리가 또 있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네. 그러니까 히토리오 공급망 자립 측면에서 지금 히토리오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자인에서 좀 중점에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만 언급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급망 자립 측면에서 어떠한 일을 더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자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국내 히토류광에 대한 탐사도 끊임없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히토류 부존량이 큰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히토류 원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원광 자원 확보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분리 정제 기술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30여 년 집중된 중국의 노하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점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국가들 그리고 히토류 원광 자원을 갖고 있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 정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문제 또 배터리 문제에 필요한 그 핵심 히토류, 중히토류 자원에 대해서 지금 분리 정제 기술 부분을 시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는 히토류 그러니까 지각 클러스터에 있는 히토류 양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이게 사실 금이나 뭐 은 100급 이런 것보다 한 100배 이상 많은 원소니까 아마 영어로 레어 엘리먼트니까 그걸 히토류로 번역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부족한 자원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원광 차원에서 무슨 금처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풍부한 원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광 그 히토류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좀 틀리면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히토류 추출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이텍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환경 파괴적인 독성 케미칼을 써서 다른 선진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엄두를 안 내서 못하는 거지 기술 차원에서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친환경 추출 정제 기술을 그냥 하면 되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지금 좁은 국토에서 저렇게 저희 환경 파괴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그 문제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이 반대쪽인 것 같아서 그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정말 그 매장량 자체가 적다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광물 자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친환경성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화학물을 통해서 선광 재련 과정 과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란탄 계열이라고 하는 17종이 함께 그 원광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그 안에서 분리해내는 기술 자체도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히토류 가장 선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자체도 지금 중국 수준을 쫓아가기 위해서 5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친환경에 대한 비용 문제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술적 코어 테크놀로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핵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남아 있다라고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